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한국 교회는 130여 년간의 선거 역사를 갖고 있는데,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남은 과제는 평화 복음 통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복음 통일하는 데 있어서 기도 성령 운동과 회개 용서 운동이 전제된 그런 복음 통일 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그 주제는 알려드린 바와 같이 남북한의 통일 방안 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건 순수한 그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남북한 통일 방안인데, 이런 것도 알아야만이 우리가 복음 통일 운동하는데 참고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한국의 통일 방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6.25 전쟁과 남북 분단 체제 속에서 따르는 불안정성과 비정상성을 한민족의 발전과 번영의 지체를 초래하고 있지만은, 분단 국복은 더 이상 우리가 미룰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민족의 남은 지상과제라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단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는 치유하고 극복해야 하며, 반드시 극복해야 하며, 한민족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먼저 우리 한국의 통일 방안 근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일제 식민 통치 국토 분단에 이어서 전쟁을 통한 민족 분단 등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기득의 한국으로 국제사회에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단 체제의 비정상성은 우리 민족의 발전과 번영의 지체를 초래하고 있어서 분단 국복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단으로 인한 고통은 극복해야 하며 한민족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이지만, 문제는 통일에 대한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국과 북한이 어떻게 새로운 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공통 분모를 함께 찾아내느냐 하는데 이 문제가 있습니다. 종족 간 전쟁으로 말미암아 깊은 상처와 불신의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가진 양 체제가 서로 이해하고 신뢰를 쌓기 위해 상당한 노력과 입장을 줄이기 위한 남북 대화와 일련의 노력은 정말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물을 분별하고 알물 기반으로 하여 그동안 새 남북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남북관계는 갈등과 협력이 엇갈려서 난관이 연속되는 상황을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통일정책은 지금 윤석열 새 정부를 포함한 그런 정책을 하겠습니다만은, 아직 우리 윤석열 정부는 통일정책의 구체적인 방안을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얼른 보니까 이명박 정권 당시에 비핵개방 3천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남북관계를 관리하고 개선하는 정부 선택이며 구체적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통일 방안은 평화통일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 평화통일의 대원칙, 평화통일에 대한 접근 방안 등을 포함해 행동 방향으로 구체화된 설계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공화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48년 8월 15일에서 1960년 4월 18일까지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만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이므로 북한이 이를 수락하지 않는다면 통일을 위하여 무력에 의한 북진통일론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1950년 10월 30일이면 그때가 어땠습니까? 한참 그 전쟁이 전쟁 중이지 않았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검정색 두루마기를 입고 평양을 방문하여 평양시청 및 앞광장에서 마련한 식장에서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태극기가 물결을 쳤습니다. 10만여 군중들은 일제히 외쳤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만세! 이승만 대통령 만세! 이승만 대통령 만세! 평양 시민들은 숨소리마저 죽였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와 같았습니다. 그날 이승만 대통령 연설은 잊을 수 없는 명연설이었습니다. 우리 남북 동포가 한자리에 모여
만남의 기쁨을 나누게 된 이 자리에 우리가 존경하는 조만식 선생을 비롯한 수많은 애국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수 없는 것이 가슴 아픈 것입니다. 우리는 단군의 후손으로 모두 한 피줄의 형제입니다. 그러나 다시는 헤어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나라와 결의를 사랑하는 지성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 공산당을 몰아내고 남북 통일을 완수하여 우리의 아름다운 삼천리 금수강산에 무궁토록 자유와 평화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평양시민 여러분이 앞장서서 압록강까지 진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설도중 십장에 모인 평양시민들은 어느새 울고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몰려드는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면서 군중 속으로 걸어갔다고 합니다. 노인들이 앞에 나타나면 서로 얼싸안기까지 했습니다. 그중 중공군이 여러 지역에서 출몰하여 공군 병력은 약 12만 명, 4개군 중 3개군의 청천강 방면으로 밀려왔다고 합니다. 한국 전선에 나타난 중공군 총 병력은 3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 통일은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2공화국으로 1960년 6월 15일부터 5월 16일까지인데요. 이 공화국은요. 유엔 결의를 존중한 유엔 감시의 남북한 자유선거연 통일은 지진 남북한 자유총선거론을 주장했던 그런 시대였죠. 제3공화국은 잘 아시는 대로 1963년 12월 17일부터 72년 10월 16일까지 국력을 배양한 선건설 후 통일론, 평화통일 구상 선언을 하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여타 정부의 통일정책은 민족화, 민주통일 방안은 전두환 정권 시대에 있었고요. 또 노태우 정권 때는 민족 자동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이 있었으며 노태우 정권 당시에는 한민족 공동체의 통일 방안, 그리고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이 있었습니다. 노태우 정권 때요. 그리고 김영삼 정권 때 민족 공동체의 통일 방안을 작성하였었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 북한에 대한 현실적 인식을 토대로 통일 방안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었던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970년 이후의 통일정책은 평화통일 구상선언으로서 1970년 8월 15일 날 긴장상태 완화를 하기 위해서 선언을 발표했던 것이죠. 긴장상태 완화로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 접근이 있었으며 북한은 무력 적화 통일이나 폭력혁명, 한국 전복 기도 포기를 촉구했던 그런 선언이었죠. 남북한 사이의 인위적 장벽을 단계적으로 제거할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평화통일 구상선언 이후에 분단 26년 만에 1천만 이상가족 찾기 운동을 위한 남북대화가 개최되었고 당시 우리 정부가 제안한 인도주의 문제 해결, 정치적 및 비정치적 문제 해결이라는 남북 문제 3단계 방법은 1970년대 이후에 정부 통일 접근의 주요 시각이 됐던 것이죠. 또한 남북 적시자 회담의 병행 후 남북 분단 이후에 1972년 7월 4일 최초로 남북한 당국의 국토 분단 이후에 최초로 남북한 공식 문서인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자주와 평화, 민족 기회 단계라는 남북 간의 합의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73년 6월 23일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선언은 첫째, 평화통일을 위하여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한의 대화 교류 필수적 과정이라는 점. 둘째, 남북한 총선거를 위하여 남북한의 신뢰, 조성과 동결성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과요. 셋째, 총선거 실시와 관련 정부 수립 후 지속되는 국제연합 감시하라는 조건을 공정한 투표 관리와 감시로 이렇게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은 종전의 선건설 후통일에서 선평화 후통일로 정책적 기조를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정부 통일정책의 골간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5공화국 정부에서는 통일은 민족 자결원 지국에서 결의 전체 의사가 골고루 반영되는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으로 성취해야 한다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통일헌법 제정, 남북한 총선거, 통일민주공화국 완성이라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화합과 민주통일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던 것이죠.
1987년 우리 헌정사에서 최초로 헌법 전문에 조국 평화통일의 사명, 헌법 제4조에서 자유와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는 평화적 통일정책 수립, 제66조 3항에서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준다. 이렇게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제6공화국 정부 때는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이 1988년 7월 7일 철저선언이라 하죠. 이때 또 있었고요. 그래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구체화시켰고 남북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 공동체 회복, 발전을 통하여 정치적 통일 달성을 이루고 자주와 평화, 민주를 통일의 원칙으로 자유인권 행복에 보장되는 민족 국가를 통일과 미래상으로 제시되었던 것입니다. 첫째는 남북대화 추진으로 신뢰회복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민족 공동체 헌장을 채택하고 남북의 공존 공영과 민족 공동생활권의 형성 등을 추구하는 제도적 통일체제 남북연합을 거쳐 통일헌법에 따른 총선거로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함으로써 완전한 통일국가 통일민주공화국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제1차 남북9.29 회담이 1990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되었었고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으로 남북한은 1991년 9월 17일 유엔 회원국으로서 북한은 160번, 우리 한국은 161번으로 되었었습니다. 남북한은 선의의 경쟁을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1992년 2월 평양에서 육자회담에서는 평양에 있었던 육자회담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및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같은 해에 5월과 9월에 제7차 8차 회담에서는 각종 분야별 부속합의서를 채택하여 발효시켰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킴으로써 남북기본합의서는 전혀 실천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문민정부인 김영삼 정부는 민족공동체 통일과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3단계 통일 방안으로 되었던 것을 개성 보완했던 것입니다. 문민정부인 김영삼 정부는 1994년 8월 10일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으로 개성 발전시켰습니다. 국민의 정부인 김대중 정부 때는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화해협력 정책은 우리가 먼저 남북관계 개선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임으로써 북한이 스스로 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 그 기조였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2000년 6월 10일에 있었죠. 그리고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화해 및 평화 통일을 앞당기자는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참여정부인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 평화적 정진과 남북 공동 번영 및 동북아 공동 번영을 목표로 하는 평화 번영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은 2007년 10월 1일에서 10월 4일까지 있었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이라고 하죠. 보통 14선언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정치, 외교, 군사, 사회문화, 인도주의 등 공동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렇게 문재인 정부, 지금 윤석열 정부 이렇게 계속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개성하고 있다 할 수가 있겠지만은 며칠 전에 출범한 우리 윤석열 정부의 통일 대북 정책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며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비핵화로 전환한다며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취임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북한 주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하고 거의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는 비핵 개방 3천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비핵화를 하게 되면은, 그리고 개방을 하게 된다면은 북한을 3,000달러, 국민소득 3,000달러로 올려주는데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런 발언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도 신뢰에 기초한 대북 관계 재설정을 하였는데 통일 대박로 그리고 흡수 통일론을 전제로 해서 막 이게 경제 교류를 단절시켰는데 어느 날 지나보면 어떻습니까? 2017년에 아주 금방 한반도에 전쟁이 터질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많은 그 걱정했을 때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차차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보기를 하고요. 그러면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이 무엇인가? 왜 이것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가? 민족공동체라는 것은 한 지역에서 혈연을 같이 한 사람들이 동일한 언어, 풍습, 문화 등을 기초로 오랫동안 생활을 하면서 그 구성원 상호간의 공동 운명체 의식으로 결속된 공동사회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민족공동체의 통일 방안은 남북한이 화해하고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신뢰를 쌓고 분단으로 훼손한 민족공동체를 회복 발전시켜 나가는 바탕 위에서 궁극적으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로 정책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족공동체 통일의 기본 철학과 원칙이 무엇인가? 통일의 기본 원칙과 철학은 인간 중심의 자유민주주의입니다. 통일의 원칙은 자유, 평화와 민주입니다. 그리고 자주라는 것은 통일은 우리 민족의 뜻에 따라 민족의 역량에 의해서 자주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평화라는 것은 통일은 전쟁이나 상대방을 전복하려는 방식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평화적 방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민주라는 것은 통일은 민족 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민주적 통합이 한다. 이렇게 기본 철학과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통일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실현하자고 하는 것인가? 통일은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77년 동안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 속에서 살아오면서 생겨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하나씩 해소해 나가면서 남북한 두 체제가 완전한 통합을 이루기 위한 여건을 성숙시켜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민족공동체의 통일 방안과 통일 과정은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로서 3단계 통일 방안입니다. 그럼 화해협력 단계는 무엇인가? 적대와 대립관계를 화해협력 관계로 전환하고 상대방 체제에 인정하며 교류협력과 활성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연합 단계는 공존 공영과 평화 정착을 통한 경제사회 공동체 형성 발전과 민족 공동생활권 형성, 남북 정상회담 등 남북연합기구 구성 운영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일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완성 단계로서 일민족 일국가 통일과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통일국회, 통일정부 구성으로 정치적 통합을 실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통일과 미래상은 무엇인가? 통일과 미래상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통일 조건, 민족 구성원 모두가 주인이며 개개인의 자유와 복지와 인간 존엄성이 보장되는 선진 민족 국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율과 정의가 존중되고 정치적,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 그리고 풍요로운 경제 혜택에 모두의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사회 정의의 기초 위에서 인권이 존중되고 아시아 태평양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주요 국가로서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선진 민족 국가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일과 미래상인 것입니다. 통일을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통일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 사회로부터 모범적인 민족 공동체로 키워서 통일을 기쁨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고통과 희생을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개양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북한 주민이 겪고 있는 생활적 어려움을 생각하고 같은 민족으로서 남북이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중에서 그렇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나누면서도 그러면 북한이 이렇게 핵무기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다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의 통일 방안을 이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주의 자주권 확립을 주장하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과 건설을 완수하며 한반도 적화 통일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960년 8월 10일 광복 15주년 경축대회에서 남북 연방제 통일 방안을 제시하였고 1971년에는 고려연방공화국을 제시하였습니다. 1980년 10월 10일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는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을 제시하고 완성된 통일권 형태로서 연방제를 주장하였습니다. 1991년 신년사에서는 연방제 통일을 완성하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를 주장하였습니다. 2000년 10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을 제시한 20주년 기념 평양시 보고대에서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주장하였습니다.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원칙에 기초하여 남북한 정부가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가져가자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북한의 그런데 또 한번 들어보시죠. 북한의 대남 전략은 어떻게 갖고 있는가? 북한의 대남 정책은 하나의 조선, 남조선 혁명 노선, 통일 문제를 해방과 혁명의 논리에서 접근하려고 한 것입니다. 북한은 전 조선 혁명을 위한 혁명 기지로 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를 혁명 기지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남한은 미제국주의자들의 강점에 있기 때문에 미국 통치에 있기 때문에 미 해방지구로서 혁명 투쟁의 장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조국 통일은 남조선 혁명, 우리 남한을 혁명을 전제로 해서 통일과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기체 통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네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진다, 그런 내용입니다. 북한의 대남 전략은 광복 집권 1945년에 민주기지론을 처음 제시하였는데 미국의 남한 점령으로 전국적 범위에서 혁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 지역의 혁명 명령을 먼저 강화하고 그 역량을 바탕으로 전 한반도의 공산혁명을 완수한다는 것이 그들의 전략입니다. 북한은 남한의 혁명 세력의 주체로서 남조선 혁명을 수행하고 완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주장은 민주기지입니다. 그러면 민족해방, 인민민주혁명 전략이 무엇인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970년 초 북한은 남한의 혁명 세력의 주체가 되어 남조선 혁명을 수행해야 한다는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을 채택하였고 무력 적화 통일이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는 인식하에서 우선 남한에서 한국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한 이후에 사회주의 혁명을 진행시키는 단계적 혁명론인 것입니다. 북한은 남조선 혁명을 완성하는 실천 요소로서 북한 체제 혁명 역량, 남조선 혁명 역량, 그리고 국제적 혁명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대 혁명 역량 강화는 대내적으로 남조선 혁명을 수행하게 한 혁명 기지로서 북한의 능력과 역할을 제고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만 들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주체사상은 북한 주민들의 정치적 사상 무장 강화와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을 통한 경제 역량 강화, 혁명의 승리를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군사의 역량 강화, 대남 차원에서는 우리 사회의 내부 모순을 최대한 첨예하고 지하당의 조직의 확대, 다양한 형태의 통일전선 형성 등으로 사회 혼란을 유도해 우리 사회 내부에서 인민혁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전략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국제혁명 차원에서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예교적 노력을 병행하고 있는 것이죠. 북한식 통일은 1차적으로 남조선 혁명을 의미하며 북한은 이를 달성하는 방법으로 평화적 방도, 이들의 평화적 방법이라는 것은, 방도라는 것은 남한 자체에서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달성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그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조선을 자기들이 해방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평화적 방도라는 것은 무력 남침 등 전쟁선을 통해 남조선 혁명을 해방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이쪽에서 민족공조는 웃동네에서 보통 그렇잖아요. 북한은 웃동나라가 하잖아요. 우리를 아랫동나라고. 웃동네에서 주장하는 것은 또 민족공조론이라고 있습니다. 북한은 2001년 1월 개최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년 대회에서 외세와 공조를 배격하고 민족공조로 우리 민족끼리를 통일운동의 핵심 내용으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2002년 10월 제2차 북핵 위기를 맞게 되었죠. 북한의 민족공조, 조미, 북한과 미국 불가침 조약의 체결을 위한 운동과 투쟁을 벌이는 것은 핵전쟁 위험을 막고 민족 자주통일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북한의 대남 전략은 환경 변화에 따라 약간씩 변화해 왔으나 우리 사회의 반미 자주화와 친북 연궁화를 통해서 한반도 적화 통일을 이루어낸다는 궁극적 목표는 기본적으로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북한 통일 방안의 변천 단계를 잠깐 설명해 보겠습니다. 민주규지로는 1960년 4월 19일 혁명 이후에 남조선 혁명론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때 북한은 과도적 조치로 남북 연방제를 1960년 8월 18일 처음 제기하였습니다. 1970년대 이래 대남 적화 통일의 기본 전략은 남조선 혁명 전략과 조국 통일 전략으로 구성되며 북한은 그런 전략 기조하에 남북 대화와 대남 공작 또는 평화 공수와 대남 공작 강화를 병진배합하는 전술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 전략의 기초에 남조선 혁명론과 연방제 통일 방안은 1970년 고려 연방제를 거쳐 1980년 고려 민주 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1980년대 말 이래 자체 최대 방어 논리에 입각한 당국 간 대화와 통일 전선 구축을 통해 적화 통일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였고 1991년에 일민족 일국가 이제도 이정부에 기초한 또 이렇게 연방제를 주장하였죠. 1950년대부터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민주규지론에 입각한 무력 통일 방안은 남북 연방제와 고려 연방제, 고려민주 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고려민주 연방제라고 하죠. 일민족 일국가 이제도 이정부 기초한 연방제, 낮은 단계 연방제를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낮은 단계 연방제란 무엇인가?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공통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남북 지역 자치정부의 외교 군사권 외에 자치권의 독자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햇빛정책, 사실상의 통일, 상호 체제 인정과 평화 공존을 통한 과정으로서 통일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연방국가제를 선언한 반면에 우리 한국은 국가연합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연방국가는 국가의 권력이 중앙정부와 주의 동등하게 분배되는 정치 형태로서 두 개 이상의 주권이 결합한 국제법상 단일한 인격을 가지는 포괄 형태의 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연합은 독립한 국가들의 조약의 체계를 통해서 약한 정도의 결집력으로 국가 간의 통합을 이룬 집단체제를 의미하고 국제법상으로 하나의 국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화해협력을 통한 점진적 통일이라는 점에서 기능주적 접근 단계를 할 수가 있고 남북연합이라는 과도적 단계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단계적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계론적 접근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화해협력과 평화 공존을 통한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경로의 통일을 이상적으로 디자인한 것이며 화해협력과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상호체제 인정과 평화 공존의 점진적 과정을 거쳐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 점진적 평화통일 방식을 상정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남북한 정치체제 결합의 두 방식은 어떤 것인가? 화면에 나와서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방법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통일은 서로 다른 두 체제가 하나로 결합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통일은 프로세스, 즉 과정으로 볼 때 국제적으로 두 개 이상의 정치체제를 결합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연합제이고
다른 하나는 연방제입니다. 한국에서 주장한 연방제는 참여 당사국이 국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현재 있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협의체 기구입니다. 국제적으로 국가연합, CIS 잘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익히 들어오는 그런 용어죠. 1991년 12월 31일 소련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 붕괴되면서 구성공화국 중 러시아 등 11개국이 창설한 정치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2008년 조지아, 그러니까 그루지아, 2014년 우크라이나에 탈퇴하여 2015년 현재 9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이 준회원국으로 참가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세안 있지 않습니까? 아세안. 1961년에 창설된 동남아시아 연합의 발전적 개최에 따라서 1967년 8월 8일 설립되어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타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10개국으로 이렇게 구성됐죠. 국가연합과 아세안 등 같은 기구들의 연합제 방식으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대표적인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합제 기구에 속한 회원국들은 외교와 군사권 등 주요한 국가 부문에서 각국의 독립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독립국가들 간의 순회회의나 실무 조직을 편성하여 형식적인 연합기구를 구성하는 것이죠. 반면에 북한에서 주장한 연방제라는 것은 중앙의 연방기구가 적어도 외교권과 군사권을 통합적으로 행사하는 결합 형태를 말합니다. 구소련과 현재 미국이 연방제 형태의 대표적인 국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합돼서 중앙기구는 단지 형식적인 수단에 불과합니다. 연방제에서는 중앙에서 중요한 여러 부문을 통제하고 있죠. 중앙의 통제 수준이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연방제를 규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학자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연방제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외교권과 군사권을 중앙정부가 통제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영어로는 연방제를 컨페더레이션은 중앙정부가 집권하여 연맹과 동맹으로 맺어진 주들을 관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국이나 캐나다, 독일 등의 경우가 그런 연방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합제는 코먼웰스라고 하는데 영연방, 그러니까 과거 제형제국의 일부는 국가로 조직된 국가, 그런 나라를, 그런 제도를 연합제라고 이렇게 영어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방식 가운데 아마는 연합제 통일을, 북한은 연방제 통일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1980년에 제시한 민족공동체의 통일 방안은 연합제 방식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1980년 북한이 제한 고려민주주의 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은 연방제 방식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연방제 통일 방안은 이후 1991년 1월 김일성 신년사와 2000년 6월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각각 느슨한 형태의 연방제 그리고 낮은 단계 연방제로 수정 제한되었었죠. 그 결과 2000년 6월 10일 남북공동선언 제2항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와, 제가 연합제 설명을 드렸죠. 북측의 낮은 당 연방제 설명드렸죠. 이러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의를 하게 됐었죠. 남한의 연합제 통일 방안은 일민족 이체제 이정부를 유지하는 가운데 외교, 국방, 경제권을 남북 간 정부가 각기 보유하면서 남북 연합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쌍방의 현안을 해결하다 하고는 주장이고요. 남북 연합의 중앙기구는 정상회의, 강요회의, 실무회의, 남북의회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남북한 정부는 남북연합의 출범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되며 상징적인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남북연합 단계에서 제도적 기구 구성과 동시에 경제사회 공동체를 실현하고 민족 공동생활권을 구축함으로써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준비과정 자체가 최종적으로 체제와 정부가 단일한 통일과로 진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연방제 통일과는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2개의 제도, 2개의 정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일민족 일국가 이치대 이정부 통일방안입니다. 연방제한 통일방안은 남북한 당국 정당 및 사회단체 대표를 중심으로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를 개최하고 통일방안 협의를 결정하며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선포 등을 순서로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연방제 통일과는 중립국가위하고 최고 민족회의가 연방정부를 대신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런 연방제를 컨페더레이션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2000년 6월 10일 공동선언에서 제의한 것은 남북 낮은 단계 연방제는 외교권과 군사권을 남북 지방 정부에 일임하도록 하여 남한의 연합주와 실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북의 입장은 상당히 수렴했으나 통일에 관한 입장차는 여전합니다. 남한은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을 근간으로 한 중앙집권적 한일민주주의 민주공화국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연방제 같은 불완전한 통일이야말로 남북한은 현 사회 체제와 이념을 그대로 살릴 수가 있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북한은 통일과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중립국을 주장하는 반면에 우리 한국은 그 과정에서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 한국은 통일 이전에 남북협력과 교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뭐겠습니까? 미군 철수와 군사력 감축, 정치 협상 이렇게 하면서 계속 뭐하고 있습니까? 계속 도발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게 북한의 통일은 얼마나 허구적입니까? 그러자는 마지막으로 복음 통일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음 통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 공동체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첫째, 복음 통일을 위해 정기적인 기도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서독이 통일이 되기 전에 통일이 금방 오리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고 우리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동독에는 라이프틴 니콜라의 교회는 개신교의 교회였는데 매주 월요일 평화기도를 개최한 지 8년 만에 동독교회가 독일 통일의 부실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각 큰 교회 적은 게 할 것 없이 복음 통일에서 평화 통일에서 나라에서 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북한에서는 그런 신앙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것은 북한은 전혀 신앙의 차이가 없는데 동독에는 신앙의 차이가 있어 평화기도운동에 독일 통일에 물꼬를 틀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한편 서독교회는 동독교회 재정을 45% 이상 지원하면서 조건을 지원하면서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념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도 세속적 가치관은 너무 깊이 물들어 있어서 남북관계를 말할 때는 이념에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서등 서로 전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6.25 전쟁을 겪고 난 지금 우리 한국 교회, 한국 그리스도는 북한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까? 북한의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로 무장으로 대남 전략을 수정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적가 통일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구 공동체에서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 나라가 핵무기를 폐기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몇 개국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우리들의 정책적 바람이지만은 우리들의 통일의 바람이지만은 북한이 쉽게 핵무기를 포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강의 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우리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제가 몇 분에게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탈북에서 오신 분한테 제가 여쭤봤습니다. 한결같이 북한에서 핵무기를 포기를 못할 것인가, 포기를 할 수 없을 것인가. 또 어떤 탈북자는 그러세요. 아니 미국은 왜 그 핵무기가 엄청 많은데 왜 우리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게 해요? 북한은 탈북에서 오신 분이 그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아주 뭡니까 이런 분은 통일 전문가, 아주 북한 전문가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살고 오셨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복음통일운동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해결해 주시라고 간곡히 기도만 해야 한다. 왜 우리들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남북한 전쟁이 없이 복음의 통일을 허락해달라고 기도를 할 때에 그때 그 기도가 차면은 그 기도에 그릇이 타면은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들으시고 한국교회의 참된 모습을 보시면서 복음통의 길을 열어주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서두에 그 말씀 드렸죠. 기도 성령운동, 회개 용서운동이 복음통일 운동의 전제가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들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후세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 성령운동을 전개해야 되겠고 회개 용서운동이 전개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참된 한국교회의 모습, 한국의 참된 성도들의 모습을 보실 때 우리 주님께서 복음통일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방법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복음통일 운동을 이야기하자면 막상 그 이야기를 해보러 가면 망설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먹고 살기가 어렵고 코로나19 때문에 한국의 교회가 만기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자영업자들도 영업을 폐업하는데 무슨 복음통일이냐 무슨 평화통일이냐. 차라리 남북한 간에 이대로 사는 게 좋다 하고 이렇게 통일 무용론을 펴는 사람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제1강 때 제가 통일 여론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통일의 당위성을 여기서는 다 말할 수 없겠지만 한국 경제가 혹독하게 어려운 2020년, 2021년이었지만 세계 경제 10위를 차지하게 된 것은 한국 기업이 물론 한국 기업이 잘했죠. 한국 국민이 잘했죠. 그렇지만 아무리 사람이 잘해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속에서 한국의 세계 경제 10위이다. 이것은 저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기업인들의 지혜와 눈물의 땀과 헌신이 있었지만 그 배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하다운이라는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온 나라에서 사람밖에 없는 한민족을 사랑하셔서 한국 교회의 기도원이나 교회에서 드리는 그 기도소를 들어주시고 이만큼 복을 주시지 않나 저는 그렇게 틀림없이 믿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10일을 전망하고 있는 기관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2021년 10월 20일 IMF가 그렇게 전망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191개 국가 중에서 12의 경제 규모로 한국의 GDP는 1억 9,077억 달러라고 이렇게 추정했습니다. 남북한 간에는 경제 격차를 비교할 수가 없겠습니다.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얘기하고 이제 갓난아기하고 비교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만 잘 살면 세계 평화와 한반도 평화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통일 문제는 정치 논리로만 풀면 풀리지 않습니다. 통일 문제는 우리가 해봤지 않습니까? 경제 논리도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경제 논리로 하면서 계속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묶어서 경제 지원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사랑을 지원해야 했던 것입니다.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로 풀어갈 수 없는 통일 문제를 복음과 교육을 통해서 복음 통일 문제를 이해시켜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워싱턴 북한 선교회가 워싱턴 북한 선교회는 복음 통일 세미나, 복음 통일 기도회, 복음 통일 아카데미 운영을 정말 잘하고 있다 생각하며 이 여러 가지 이런 운동을 더 확장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 통일 운동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탈북민을 적극 지원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1년 9월 말 현재 탈북민은 33,800명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탈북민은 229명 입국을 하였고 2021년 1월 9일까지는 98명밖에 입국을 못했더라고요. 아무튼 탈북민은 복음 통일 운동을 위해서 가장 귀한 역할에 기대가 되고 가장 북한의 최고 전문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족 복음화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탈북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107개국에 파송한 선교사는 28,000명이라 합니다. 여기서 숫자는 약간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7개, 어떤 사람은 180개국. 그런데 선교사 그 인원수는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28,000여 명이랍니다. 귀한 사명자를 수고를 통해 우리는 선교사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사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탈북민을 북한 선교도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워싱턴 북한 선교회는 디아코니아 재단처럼 성장되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한국교회는 남북관계 해결에 동반자적 입장을 갖고 한국교회가 분단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워싱턴 북한 선교는 더욱 발전되어야 합니다. 우리 워싱턴 북한 선교는 디아코니아 재단처럼 조국의 복음 통일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기관이 되도록 스스로 능력을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디아코니아 재단의 활동은 동소득의 인간관계를 언제나 견고히 묶어주는 사랑의 띠였습니다. 서도구 교회는 사랑의 전문가였습니다. 우리 워싱턴 북한 선교회도 사랑의 전문가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와 디아스포라 전 세계 한인교회가 성경적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한국형 디아코니아 재단을 설립 운영하고 진실한 예수 사랑을 실천할 때 복음 통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복음 통일의 새벽은 분명히 올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설립비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1년 동안 음식물 쓰레기 양만 해도 570만 톤이라고 합니다. 70%가 가정에서 소형 음식점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연간 처리비용은 약 8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한민족과 한국교회가 마음먹고 음식물만 잘 살다가 한다 할지라도 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보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복음 통일은 지혜를 달라고 늘 하나님께 우리 기도합시다. 한국교회에서 북한에 대해 실질적인 예수 사랑을 실천할 때 생명 원천이 되는 하나님의 경제는 북한으로 흘러들어가서 예수 사랑에 전파될 때만이 민족의 화해와 협력, 남북연합, 복음 통일의 국가의 완성으로 민족 복음화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과거는 찾는 자 것이며 미래는 준비된 자의 몫이란 말이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남북통합 경험 공유사업을 추진하여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인과 시민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대전에서 음식 가공업을 하는 한 기업인은 2007년 개성공단 분홍에 참여하지 못한 점을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향후 개성공단이 재개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부산에 있는 어떤 대학생은 현재 아세안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세안 중심의 신남방 정책과 남북 경협사업 그리고 북방 경제를 연계하는 연구를 통해 평화 경제에 기여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기업인, 공공기관, 관계자, 일반 시민이 한반도 평화 경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개성공단 등 남북 경협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북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북한의 영화, 음악, 음식 등 문화와 남북 경협 사업 실무 과정 등 다양한 추가적 프로그램을 현재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1400여 년 전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돌고래 명장 돈육국의 비문에 새겨진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만드는 자는 살아남는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만드는 자는 살아남는다는 이 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여 우리는 대립과 분단 강화된 성을 쌓을 것이 아니라 복음 통일과 남북한 협력을 통해 상생 공영을 위한 길을 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향후 조선만대 복을 받아 베풀고 사는 우리의 모든 후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국과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뜻으로 우리들에게 갈 수 있는 우리 후손에게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4주 동안 아주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많은 자료들 이제 나눠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게
자극을 주시고 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 목사님 강의 참 잘 들었습니다. 아쉽네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의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한 주간을 더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예, 예, 저 강의 감사했습니다. 그 강의 중간에 디아코니아 재단이라는 게 있었고 그 옆에 사진을 보니까 거기에도 디아코니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디아코니아 재단이 저희가 어떤 건지 잘 몰라가지고 궁금했습니다. 예, 그러시구나. 쉽게 말씀드리면요, 그 독일에서 그 설립된 재단인데요. 예, 우리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독의 동독 교회에 지원하는데 그 재단을 통해서 동독 정부에서 직접 한 것은 극히 좀 적은가 봐요. 일부인데 그 디아코니아 재단을 통해서 동독 지원을 했대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 아마 계속 그 강의를 들으셨으면 더 아마 그 이해가 되실 텐데 디아코니아 재단에서 그 전에 1월 달에 주동 교수님이 자세히 설명을 하셔가지고 제가 중복돼가지고 그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런 재단, 그 재단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재단을 만들자. 동독에서 그런 재단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통일의 물꼬를 텄듯이 우리도 그런 재단을 만든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정부에서 대학원이에요. 예. 예,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면 이게 다른 문제들도 개입되고 교회에서도 또 직접 지원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고 그래서 이러한 재단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정부에서도 재단에 돈을 넣고 교회에서도 또는 개인들도 이 재단에 돈을 넣고 재단의 이름으로 동독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혜롭게 돕는 방법으로 그러한 이제 재단을 설립해서 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도 비슷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개인이 갖다 돈을 주면 이게 문제가 생기죠. 또 정부가 돈을 줘도 이게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없애려고 하면 지혜롭게 이제 이러한 재단을 만들어서 공명성이 이제 투명성이 보장되게 하면서도 다른 정치 색깔에 의해서나 또는 어떤 신앙의 신념에 의해서 보내는 게 아닌 신앙의 신념으로 보내지만 실제 그 돈이 들어갈 때에는 그런 것을 주장하면서 보내는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그런 형태로 보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순수하게 돕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지만 도움 받는 사람도 있고 모를 리가 없고요. 어쨌든 그렇지만 겉으로 볼 때에는 다른 잡음이 없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그 통일 방안을 말씀하시는 중에 네. 노태우 대통령 때의 그 통일 방안은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고 그랬고 네. 네. 김영삼 대통령 때의 통일 방안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고 그랬는데 네. 그 말이 하나밖에 틀리지 않거든요. 한민족, 그다음 민족. 뭐가 네, 다른 그렇습니다. 거예요? 통일 방안이. 네, 그렇습니다. 다른 건 없고요. 다른 것은 없고 그 제목만 다른 것 같습니다. 제목만. 제목만. 네, 통일방 내용이 크게 달라진 건 없고 제목만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여튼 부족하고 현역은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이사장님과 우리 원장님, 총장님, 우리 회원님들 모두 임원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부족하니까 또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단련시키려고 이렇게 기회를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목사님,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해도 될까요? 네. 끝나실 거예요? 네, 말씀하시죠. 사실 아시다시피 북한은 그 민주를 경험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북한 주민들은 예? 네. 그러니까 이시조선에서 일제 식민지를 거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김일성 왕조라고 보는데 왕조라고 그러면은 그 체제를 유지하려고 그래야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유민주 체제 개인들의 그 자유와 민주가 이렇게 보장되는 체제로 간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런 그렇습니다. 면에서 통일의 방법이 우리가 아무리 도와줘도 그동안 많이 도와준 분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 뭐 구속도 하고 이용도 하고 이러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느끼지 않습니까? 결국 도와줘봤자 이게 별 소용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있는데 뭐 그래도 사실 뭐 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 도울 걸 도와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과연 아무리 도와도 북한 그 체제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통일의 그 희망이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지 않겠는가. 지금도 제일 어려운 게 그 북한이 개혁 개병돼서 국민들이 정말 배부르고 등 따시고 되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알면은 김일성이나 김정일 동상부터 끌어내리려고 들지 않겠는가. 그러면 김정은이 그거는 못 볼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개혁 개병되거나 민주사회로 이렇게 국민들이 이렇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회로 옮겨간다 그러는 거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목사님 그런 면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셨는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요. 예, 아주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는데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선택되고 또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이 따로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또 이렇게 저 아니고 다른 분의 강의를 통해서라도 북한을 잘 알고 그러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통일을 아주 반대해요. 그러는데 그럼 우리 기독교인이 우리는 지금 제가 첫 강에서 복음 통일은 민족 복음화 운동이다. 그러니까 그 2천만 이상, 2,500만이라 하지만은 2천만 이상의 그 북한의 그 동포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해낼 것인가.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말씀하신 대로 통일의 네. 제일 목적은 저도 2천만 북한 주민들이 인간답게 네.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일 큰 목적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네. 정치적인 네, 건 그렇죠. 그래도? 그래서요, 아무리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인도적 지원 문제, 네. 인도적 지원, 그런데 또 그러면 퍼준다, 뭐, 그것과 핵무기 만든다 그랬는데, 그러면 물론 핵무기를 만드는 데 도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계속 안 도와줬잖아요. 안 도와줬는데, 그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핵무기를. 그렇잖아요. 그렇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 정치인들이 결국은 자기네들 민족의 미래보다는 자기네들 이익을 갖다 앞세우기 때문에 그런 거 예, 아닌가 해서 예, 옛날에 그 그러니까요. 개성공단 같은 것들이 10개쯤 더 생겼으면 아마 북한의 주민들이 생활이 훨씬 나아지고 통일이 빨라졌을 것이다는데 그 개성공단 자체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닫아버리니까 참 안타까운 그런 면들이 있었죠, 이게. 응? 예, 그래서 우리 독일 통일을 우리가 쉽게 보면은 금방 된 것 같잖아요.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배현수 원장 목사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냥 모르게 정부에서 안 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해서 계속 사랑의 그 물품, 돈 이것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사랑을 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동독 주민들이 서독 통일을 주장한 거예요. 그걸 선택했단 말입니다.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포도주에서는 예수의 직접 포도주를 빚은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명령만 하시고 식물에만 누가 사람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통일을 시켜주고 싶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남북 갈등도 심한데 남남 갈등 얼마나 심합니까? 그렇죠? 남남 갈등 워낙 심해. 또 그러다가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은 부부간에도 싸움하고 자식 간에 싸움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내에서도 목사님들 간에 또 이렇게 파가 생기고 장로님들 간에도 파가 생기고 어떻게 세속적인 그 문화 갖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단체가 돼야 된다. 그런 단체가 디아코니아 재단이 이렇게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뭔가 또 우리 나름대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없는 건 없고. 그래서 제가 복음 통일 전략이라는 그 제목을 달아가지고 몇 가지 이렇게
같이 고민해보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자. 근데 우리 워싱턴 북한 선교회가 참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그래서 거기다가 추가로 이러이러 하면 좋겠다. 그래서 디아코니아 재단 형식으로 우리 워싱턴 북한 선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했으면 더욱 좋겠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얘기하면 고맙습니다.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하는 게 필요하고 정치가는 정치가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좀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북한의 젊은이들이 그래도 많이 생각이 깨인 것 가운데 하나는 이제 한류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뭡니까 CD나 아니면은 저기로 해가지고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북한으로. 근데 그러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적인 전쟁은 기독교인들이 하고 또 이제 이 정치적인 관점에 있어서의 어떤 그러한 것들은 정치인들이 좀 하지만은 일반인들 가운데서 문화 전쟁도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문화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문화가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가 자유, 민주 이러한 것들을 느끼고 생각해보고 이렇게 되면 그 파급력은 또한 생각보다 훨씬 크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단체가 할 일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는지 모르겠지만은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한 도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한정 목사님이 그 복음 통일 전략을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계속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통일종교 아카데미 또 연합기도 그리고 탈북민 지원 선교사 지원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저 소걸음으로 걸어가듯이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그 헌신을 기억하시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통일을 열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자꾸 장벽을 쌓지 말고 통일의 길을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우리 그 북한 선교회가 할 일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얻었습니다. 예, 기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미약하지만은 하나님은 위대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들어 쓰실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이제 대한민국과 북한 2,500만 동포들이 참으로 주의 은혜 안에서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기도하며 준비하며 또 실행하며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은 이겨나가며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대한민국과 북한이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수고하신 우리 한한석 목사님 기억하시고 건강을 더해 주시며 지혜를 더해 주시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한 모든 분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학기가 마칠 때까지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